네, 교수님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되나요? 네, 나가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돼요? 시작했어요. 아, 네. 이걸 보면서 하면 되나요? 네. 요 핸드폰? 교수님 여기 실시간 채팅 네. 이쪽으로 나오고. 네. 핸드폰은 이거 맞죠, 이거? 네. 근데 약간 위에서 아래로 쏘나요, 지금? 살짝 그런데. 알았어요. 네, 지금 네.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승권 교수의 의학수다. 네, 지난 첫 회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회 제가 그 코로나 대유행,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오늘은 좀 그냥 아주 심각하지 않은 그런 일반 건강상식에 대해서 올바른 건강상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바른 건강상식. 자, 달걀 건강에 좋을까 나쁠까? 달걀 좋아하시나요? 계란? 네, 지금 들어오신 시청자분들 오프 더 볼님 아무도 없네. 그렇죠. 하나 끝났으니까 다들 나가신 것 같고요. 포레님, 명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베리타스 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0시 18분. 우리 방송 원래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제가 맡은 건데, 그 전에 방송 기계 좀 문제가 생겨서, 앞에 한익병 원장님께서 좀 늦게 시작을 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조금 미뤄지게 됐습니다. 자, 달걀. 달걀 얘기하니까 제가 사실 어젠가, 그제? 찐달걀을, 원래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 즉석떡볶이. 즉석떡볶이에 넣죠. 제가 즉석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신당동 떡볶이.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옛날엔 신당동을 자주 가는 편인데, 신당동보다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좀 가까운 데 중에 하나가 덕성여대 앞에 도레미 분식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즉석떡볶이. 도레미 즉석떡볶이. 거기가 신당동 떡볶이랑 비슷한데,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면서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가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포장을 해서 갖고 와서 먹는데, 엊그제도 포장해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먹고 나서 찐계란이 하나가 남았었는데, 어제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좀 이따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차니까 전자레인지에다가 좀 약간 따뜻하게 데웠어요. 한 30초씩 한 2번 정도? 그래서 꺼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깨물어 먹다가 팍 터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안쪽 입술, 구강, 점막, 거의 한 1,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갖고 아직까지 음식 맛을 제대로 맛을 못 느낄 정도로, 그래도 맛은 느끼죠. 그래도 먹긴 했는데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달걀 건강에 좋을까 나쁠까,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또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달걀. 자, 달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달걀의 한 개의 영양성분, 한 개가 보통 50g 정도가 됩니다. 칼로리는 80칼로리입니다. 야, 80칼로리. 그러면 한 3, 4개, 4개 가까이 먹으면, 3, 4개 먹으면 밥 한 공기 300칼로리가 되네요. 달걀도 많이 먹으면 살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달걀에 뭐가 들어있냐? 단백질, 지질, 칼슘, 그리고 각종 비타민 A, B1, B2,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어요. 아주 영양가가 높죠. 지방은 약 5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흰자 같은 경우는 주로 단백질이죠. 무기질도 들어있지만. 그리고 노른자는 많은 분들이 지방을 얘기하지만 지방 외에도 단백질, 지질, 당질, 칼슘, 비타민 A, B1, B2.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영양성분에 흰자는 단백질, 무기질 주로 있는데 노른자에 여러 가지 영양물질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노른자에 있는 지방 중에 27% 정도만 포화지방입니다. 나머지 63% 대부분은 불포화지방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포화지방 하면 보통 이제 동물성 지방에 풍부하고,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은 주로 이제 식물성 혹은 생선 이런 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포화지방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경우가 많은데 불포화지방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걀 게 대해서 특히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지방 나쁜 거는 아니고 일부만 27% 정도만 포화지방이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포화지방, 왜 달걀의 특히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이 문제냐? 사실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연구 결과들 뭐 종합해서 2017년도에 미국 심장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줄어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즉 포화지방은 심장병의 위험성을 높이지만 불포화지방산은 반대로 심장병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장병은 주로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되겠죠.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그리고 2015년도에 영국 의학 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야, 여기에 뭐가 발표됐냐면요. 기존에 발표된 12편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종합한 결과,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코호트 연구란 게 뭐냐? 코호트.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을 통째로, 옛날에 메르스 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병원을 통째로 격리하는 걸 코호트 격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의학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코호트 격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코호트란 말이 그겁니다. COHORT.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집단, 이런 뜻입니다. 코호트. 그래서 이 코호트 연구 방법이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과 질병과의 관련성, 어떤 여러 가지 위험 요인과 질병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방법은 임상시험을 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임상시험이란 건 일반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은 가짜 약을 먹게 하고 한쪽 그룹은 새로운 약을 먹게 해서 그 차이가 있는지 약의 효능을, 부작용을 확인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어떤 위험 요인, 예를 들어서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냐 이걸 하는데 임상시험처럼 뭐 10,000명을 모집해 놓은 다음에 5,000명을 담배 안 피우게 하고 5,000명은 담배 억지로 피우게 해갖고 10년 있다가 폐암 발생이 어디가 더 많았냐 이렇게 하긴 연구하는 건 참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임상시험보다는 좀 근거 수준이 일반적으로 낮지만 그래도 알아주는 연구 디자인 방법 중에 하나가 코호트 연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으로 하면 지역 이름을 앞에 붙여서 무슨 코호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화 코호트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업군. 의사들 같으면 영국 의사. 브리티시 닥터스 코호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의사들 10,000명, 20,000명을 1930-40년대부터 등록을 해서요. 10년, 20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모집한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냐면 개인별로 어떤 흡연 유무, 그러니까 비흡연자냐, 흡연자냐, 하루에 몇 개비를 피우냐, 이것도 수집하고, 술을 먹냐, 안 먹냐, 비만이냐, 아니냐, 이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10년 있다가 담배 안 피우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폐암 발생이 몇 명이 발생을 했냐, 몇 배나 높으냐, 이렇게 연구해서 밝혀진 게 사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걸 그때 이 코호트 연구 방법, 특히 영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 방법을 통해서 1950, 60년대 최초로 밝혀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반복적인 코호트 연구 결과나 이런 역학 연구라고 하죠. 관찰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12편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종합한 결과, 여기서 종합했다는 거는 무슨 분석입니까? 메타 분석입니다. 메타 분석. 메타 분석 제가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전문 분야가 메타 분석입니다. 제가 하는 연구의 거의 7~80% 이상은 메타 분석이니까요. 제가 2007년 메타 분석 석사 논문 쓴 이래로 지금까지 올해는 한 3편 정도 지금까지 나왔는데요. 53편을 썼고요. 전체 논문을 제가 한 82편 정도 썼습니다. 1년에 한 7, 8편, 10편씩까지 썼었는데 어쨌든 이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사망률,
그리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아주 주요 질환이죠. 이런 위험성을 높이지는 않지만 트랜스 지방 섭취는 총 사망률을 34%, 관상동맥 질환을 18%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 이 발표라든가 아니면 그 2년 전 메타 분석 보면 약간의 좀 차이가 나요. 분명히 불포화 지방산으로 대체하면 포화 지방 먹은 것보다 심혈관 질환이 30% 줄는다고 했는데 또 그 전에 나온 대규모 연구를 보면 포화 지방이 그렇게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또 반대 연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논란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방 중에서도 트랜스 지방 섭취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달걀 노른자에는 27%만 포화 지방이 있고 나머지는 불포화 지방이며 포화 지방의 섭취가 건강에 해로운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의 섭취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계란 먹을 때 노른자만 딱 빼서 먹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학 지식이라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의해서 기존의 연구 결과나 의학 상식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의학적인 지식은 좀 상대적인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일정 기간 동안엔 그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런 진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 또 이런 얘기예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달걀을 안 먹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자, 그럼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있나 봅시다. 달걀 50g 한 개에는요, 콜레스테롤이 대략 186m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콜레스테롤 하루 섭취량이 얼마냐? 하루 원장 섭취량이 300ml 미만이고, 보통 섭취하는 게 이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혈중의 콜레스테롤은 과연 먹는 음식 때문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68kg 남성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하루에 약 1000mg, 1000mg니까 1g이네요. 이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장이나 부신, 생식기관에서 나머지 생산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수치를 비교해 보세요. 하루 보통 사람들이 300mg 내외 먹는데 간에서 생산되는 게 1000mg이에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높다, 낮다 이런 거 할 때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기여하는 정도가 음식으로 기여하는 거는 15%, 20% 이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80%에서 85% 상당수의 부분은 우리 몸 자체 간에서 생산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달걀 한두 개 더 먹는다고 혈중 콜레스테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게 되면요. 또 간에서 생산은 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럼 혈중에 콜레스테롤 농도는 아주 큰 차이가 없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연구자들이, 전문가들이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은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약 10년 전부터는 그런 공고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떤 일부 의사들이나 아니면 가이드라인, 리플렛에 보면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런 논리와 그다음에 최근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음식은 일반적으로 기여는 하긴 하더라도 아주 크게 기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음식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몇 년 안 됐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콜레스테롤 피 검사할 때는요.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보통 우리 금식 지질 검사할 때 12시간, 최소한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금식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큰 변동이 없지만 보통 이제 이상지질혈증 검사할 때 네 가지를 검사하거든요. 총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그게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이거는 영향이 없는데 중성지방이 있어요. 네 가지 중에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중성지방, 그 기름. 그거는 금식에 따라서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즉 12시간 전에 금식을 안 하면 그냥 뭐 7, 8시간 전에 뭘 음식을 조금 먹잖아요. 그러면 혈액 수치가, 중성지방 수치가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술을 먹어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그 전날 12시에 뭘 먹고 7시간, 뭐 8시간 먹어도 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콜레스테롤은 생각보다 이상지질 열증에 큰 기여를 하진 않는다. 그러면 아까 콜레스테롤 그거 말고 그럼 달걀 섭취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걸 제가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2016년에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 학술제 7편의 관찰 연구, 코호트 연구라고 그랬죠? 이걸 종합해서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달걀을 하루에 1개 섭취한 경우 일주일에 2개 미만 섭취한 경우보다 뇌졸중의 위험성이 12% 감소됐어요. 이게 뭡니까? 오히려 달걀을 섭취하면 많이 안 먹는 사람보다 뇌졸중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이랑 좀 다르죠. 근데 이제 관상동맥질환 관련성이 없었대요. 2016년 3편의 메타 분석 연구. 이거는요, 메타 분석이라는 게 수십 편을 종합한 메타 분석을 하나라고 보면 이걸 또 3개를 또 종합한 거예요. 보통 이걸 이제 아마 엄브렐라 분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걀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높이지는 않았다. 뭐 미국 연구만 종합했을 때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랬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은 관련이 없는데, 즉 달걀 섭취가 어떤 질병 위험성을 높이는 않는데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낼 수가 있냐? 달걀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 하루나 이틀에 1개 정도 달걀 섭취는요, 전반적으로 위험성을 높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뭐 당뇨가 없고 특별한 뭐 큰 병이 없으신 분들은 하루 혹은 이틀에 하나 정도 먹는 거는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게 뭐 개인별로 제가 맞춤용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금분신님, 대박, 2개씩 먹어도 되겠다. 그걸 그렇게 제가 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보고 상황을 또 파악을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이틀에 하나 정도 먹는 건 큰 상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프 더 볼륨, 떡볶이를 왜 좋아하지? 떡볶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스 마플님, 중성지방은 낮은데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는 건 어떻게 해석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직접 측정을 했을 때 중성지방은 뭐 정상인데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성지방은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특히 술, 그리고 뭐 기름진 음식, 비만 이런 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내가 음식은 그렇게 기름진 음식 먹지 않고 비만도 아니에요. 그럼 중성지방은 별로 안 높겠죠? 술도 안 먹고.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원인은 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중성지방과.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콜레스테롤 높은 원인 5가지 외워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자, 금분신님, 오프 더 볼륨, 뭐 있죠? 댓글 올려주세요. 이게 좀 반응이 늦은가요? 그렇죠. 자, 콜레스테롤 높은 거, 자, 외우세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술, 음주를 많이 하면 또 올라가요. 세 번째, 비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몸무게라기보다는 지방량이 과다한 경우죠. 그러니까 흡연, 음주, 비만 이 3가지는 단골 위험인자 아닙니까? 이건 잘할 거예요. 네 번째 뭐냐? 운동 부족인 경우가 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중에
나머지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어느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유난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 의사들도 잘 몰라요. 여기 비욘디에 나오는 의사분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거냐. 잘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고 환자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메타 분석을 하고 논문을 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마지막 요인은 아직까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치료 가이드라인에 안 들어가 있어서 사실 많은 의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베리타스 주님 커피라고 썼네요. 맞습니다. 커피가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올바른 건강상식 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스톨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정리하면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흔한 원인은 음식을 과다하게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비만이 있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중성지방은 낫겠죠. 하지만 커피를 많이 마신다. 하루에 한두 잔도 아니고 막 3-4잔 이상 마신다. 그럼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겠죠. 또 하나 요인은 공단검진에서 하는 검사는 지질검사가 4가지 중에 사실 3가지를 합니다.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고밀도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 3가지만 하거든요.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은 이 3가지를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산출을 해요.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낮으면 LDL 콜레스테롤은 높게 나오는 공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에서 5분의 중성지방 TG 마이너스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LDL 콜레스테롤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중성지방이 300, 400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공식이 맞아 떨어지죠, 일반적으로. 어쨌든 미스 마플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뽀빠이님, 저녁 대신 삶을 달걀 3개씩 매일 먹는데 그럼 안 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영양성분이 다른 음식에 비하면 좀 많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골고루 다양하게 조금씩 먹어라. 그걸 제가 무슨 다이어트라고 그랬죠? 올반 다이어트.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올반 다이어트. 아주 대단한 건 아닙니다. 대단한 발견은 아니고 모든 종류의 음식을 올, 그 다음에 반만 먹어라. 물론 표준체형 유지한 사람은 이걸 굳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계란이 좋다고 해서 영양성분이 많다고 해서 계란만 먹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달걀에 대해서는 오늘 정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일명 비욘세 주사. 이게 이제 이 주사를 맞으면 피부가 밝아지고 하얘진다. 뭐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가 하얘진다. 뭐 이런 소문이 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피부 미백 효과로 개인의원에서 이걸 권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만 원씩 해갖고. 자, 과연 이건 어떠냐.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비욘세 주사가 일명 100억 주사 혹은 비욘세 주사라고 불려요. 그 이유는 소문에 의하면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욘세가 이 주사를 맞고 원래 그 피부색이 약간 좀 갈색 쪽이었는데 조금 더 밝아졌다 하얗게 뭐 그런 그 소문이 있었죠. 그래서 비욘세 주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실제 주사를 맞았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색을 밝거나 하얗게 만들어준다고 알려진 주사인데요. 이 주사의 주성분은 뭐냐? 글루타치온. 우리말로 글루타치온이라고 합니다. 글루타사이온. 영어 발음은 글루타사이온이라고 그러네요. 글루타치온. 근데 이 글루타치온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단백질의 가장 구성이 되는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 3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시스틴, 글리신, 글루타민산 요 3가지가 합쳐진 3중 펩타이드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느냐? 기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 나온 실험 연구나
동물 연구 등등을 통해서 이런 기전이 제시가 된 거예요. 글루타치온이나 혹은 시스테인 아미노산을 멜라닌 세포, 그러니까 피부색을 까맣게 만드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죠. 멜라닌 세포에 첨가하면 멜라닌을 형성하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 유멜라닌과 피오멜라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멜라닌은 색깔이 약간 까맣거나 갈색이에요. 유멜라닌. 반면에 피오멜라닌이라는 거는 황색이나 적색. 이쪽이 약간 좀 밝은 쪽이죠. 일종의.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투여를 하면 멜라닌 세포에 첨가하면 유멜라닌 쪽이 아니고 피오멜라닌 쪽으로 가니까 색깔이 흑색 및 갈색을 좀 피해서 약간 밝아질 수 있다. 요게 하나의 이론이 됩니다. 뭐 혹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글루타치온이. 그렇기 때문에 멜라닌 자체가 색소가 합성이 적어지니까 색깔이 밝아질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요게 이제 경로를 표시한 거예요. 원래 멜라닌 이 색소를 만들려면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타이로신이라는 물질이 분해가 되면서 도파라는 물질로 변하고 이게 글루타사이온에 의해서 시스테이닐 도파로 변하고 이것이 나중에 피오멜라닌, 옐로우, 레드, 황색이나 적색을 만드는 색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욘세 주사가 원래 그 글루타치온인데 잠깐만요. 이게 어렵네. 그래서 타이로시나제 활성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글루타치온을 투여를 하게 되면 이 유멜라닌, 즉 블랙, 까만색이나 혹은 갈색 경로가 아닌 피오멜라닌 경로를 촉진시킬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론이 있는데 과연 그러냐? 항상 중요한 건요. 이론이 있고 기전이 있다 할지라도 메커니즘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을 대상으로 투여를 했을 때 똑같은 효과가 나오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효과적인 약을 개발하는 게 어려운 게 실험 연구나 동물 실험에서 아무리 효과가 입증이 일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잘 안 나오면 꽝이 되면 그거는 약으로서 효능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하는 데도 힘든 게요. 실험 연구나 동물 실험하려면 또 수많은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항바이러스제를 가지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지 임상시험을 하지만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냐?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 문헌 검색을 해보니까 2016년에 인디언 저널 오브 더마톨로지, 베네리올로지 앤 레프롤로지 이게 저널 이름이에요. 인도에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학술지인데요. 여기에 그 종설,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를 종합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먹거나 혹은 바르는 이 글루타치온, 비욘세 주사의 성분으로 알려진 글루타치온 3중 펩타이드 그게 과연 미백 효과에 어떤지 해보니까 임상시험이 딸랑 3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 리뷰를 해봤어도. 제가 가장 최근에 리뷰했을 때도 더 추가적인 논문은 별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이 이거예요. 주사제는 없었어요. 근데 봐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비욘세 주사를 개인의원에서 지금 처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임상시험은 최소한 2016년, 17년, 18년 때까지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비욘세 주사는 수년 전부터 유행했던 겁니다. 이거는 임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가에서 했다는 것이죠. 저는 좀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임상시험 3편 보니까 첫 번째 2012년에 처음에 나온 게 보면 60명의 태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두 그룹으로 나눠서
4주간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은 뭐냐면요. 60명을 대상으로 반반씩 나눠요. 반반씩 나눌 때 다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나이, 뭐 성별,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이런 것이 큰 차이가 없게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이 한쪽 그룹은 뭐 다른 걸 투여하고 한쪽 그룹은 글루타치온을 투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얼굴 오른쪽 왼쪽 뭐 그다음에 팔 오른쪽 왼쪽 뭐 이런 식으로 6군데를 멜라닌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그리고 얼마나 낮아졌느냐 그걸 해봤더니 6군데 중에서 2군데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얼룩달룩이 되겠네요. 한 군데는 옛날 피부인데 색깔로 약간 어두운데 한 군데는 하얘졌고 이걸 과연 효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60명이고 야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2014년 30명 필리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10주간 임상시험 해보니까 바르는 약이 가짜약 위약에 비해서 멜라닌 지수도 떨어지고 즉 색소 지수가 떨어졌고 주관적 객관적으로 미백 효과가 나타나는 대상자가 많았다는데 문제는 이 연구는 해당 제품의 글루타치온의 제조회사 소속 연구자가 연구한 겁니다. 연구비도 이쪽에서 됐겠고요. 그 다음에 2016년 30명의 필리핀 여성을 2달 동안 글루타치온 사탕과 사탕을 사용한 연구였는데 비교 임상시험은 아니에요. 한쪽은 가짜 사탕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효과였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이 3가지 정도 연구인데 먹거나 바르는 정도고 그 연구 결과도 사람 숫자가 적고 그리고 연구들이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연구비를 댄 연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신뢰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많은 게요. 최근에도 지금 오늘 날짜로 보니까 코로나19 클로로킨이라는 항말라리아제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들을 몇 개가 지금 다 철회가 됐어요. 한 최소한 3개인가 4개 이상. 아주 유명한 의학술제도 발표됐던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 임상시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사람들이 또 연구자들이 한 거예요. 레터를 통해서. 이런 거, 이런 데이터, 이런 거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의심스럽다. 뭐 데이터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심해서 의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를 못 해갖고 자진 철회했다는 소식이 오늘 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11년 5월에 필리핀 식약청에서는요, 피부 미백 목적으로 글루타치온을 600에서 1200mg씩 일주일에 주사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 이게 뭐냐면 약물이나 감염에 의해서 아마 이상 반응에 의해서 피부가 점막이 다 죽어버립니다. 세포가. 그래서 표피, 진피, 피부가 갈라지는 일종의 과민 반응이 생기고요.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피로도 발생하고 구강이나 생식기, 항문 점막에 궤양도 발생하고 전신에 홍반도 생기고 결국엔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증후군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신장 기능 이상, 심부전, 심원복통, 감염이 보고됐기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글루타치온, 비욘세 주사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주사제가 최근에 어떤지는 연구 결과 제가 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이미 이전 5년, 6년 전 연구 결과 주사제 없는 상태에서도 너무 많이 경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 현재 글루타치온은 식약처에서 근만성 감염의 치료 보조제 및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에만 효능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글루타치온 주사에 피부 미백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은 없고요. 먹거나 바르는 약에 대한 임상시험은 3편밖에 없는데 연구 대상자 숫자가 전반적으로 30명에서 60명 되게 적고 제조회사가 연구를 진행했거나 또 비교군이 없는 연구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루타치온, 비욘세 주사가 미백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으며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사제의 경우 특히 반복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써 시간이 10시 52분이네요. 그러면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두 번째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단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커피를 의심하라.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상지질열증 아까 얘기했고, 자, 요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가 이미 2012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별 임상시험들인데요. 한쪽 그룹은 뭐 커피를 먹지 않게 하고 한쪽 그룹은 커피를 먹게 한 거죠. 이 정도는 이제 임상시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커피를 마신 그룹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5.4mg이 평균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아주 많이 상승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45일이면. 그러나 이게 이제 뭐 계속해서 몇 개월 이상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높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거르지 않은 커피와 카페인 커피에서 총 콜레스테롤은 더 상승했는데요. 그럼 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냐?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그 기전은 말이죠. 원래 그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드는 담즙산의 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스톨이 담즙산 합성을 억제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료인 콜레스테롤이 남아돌고 혈중에 수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 커피 종류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카페스톨 함량이. 유럽 커피, 터키나 뭐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경우는 주로 끓이거든요. 커피를 걸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카페스톨이라는 기름, 일종의 커피에 들어있는 기름인데 이게 많아요. 함량이.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조금 적고 에스프레소에 물을 탄 아메리카노는 그보다 좀 적고 우리 봉지커피인 인스턴트는 그보다 또 적고 마지막으로 드립커피, 드립 하는 거 있잖아요. 필터커피. 이거는 카페스톨 함량이 제일 낮은 거로 돼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콜레스테롤 올릴 수 있는 카페스톨의 양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커피니까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요인이 있는 분들은 이 위험 요인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난 다른 거 다 문제 없는데 커피만 많이 먹는다. 그런 경우는 한번 오늘부터 실험을 해보세요. 커피를 한번 끊어보거나 한 잔 정도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나쁜 콜레스테롤 검사하러 가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수의 분들이 뚝 떨어지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약을 평생 안 먹어도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모르고 평생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한 2년 전에 하도 이런 분들이 많아갖고 제 외래에서 콜레스테롤 높았는데 주로 커피를 줄이거나 생활습관 개선에서 좋아졌던 사례를 1번부터 쭉 해갖고 64명까지 기록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좀 기록하는 걸 중단했습니다. 너무 많아갖고 환자분들이 많아갖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분들이 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굉장히 높았던 분 뭐가 있냐? 한번 볼까요? 남자 48세인데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207이었어요. 보통 130 미만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207이면 어마어마하게 높고 웬만한 개인의원 가면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이 고지혈증 약 먹으세요 하면서 약 처방하고 한 달이나 두 달마다 평생 60, 70, 80세까지 약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세요. 커피를 물어보니까 하루에 7잔을 드신 거예요. 하루에 7잔 커피를. 많이 드십니다. 뭐 보통 이제 작가님들이 글 쓰시는 분들이 커피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커피 일단 끊거나 한 잔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2주 후에 커피 한두 잔 먹고 했더니 LDL 나쁜 콜레스테롤 153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60 이상이면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보험이 되는 수치고요. 190 이상은 그 일반적으로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1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일단은 뭐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위험 요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또 여자 54세 이분은 몸무게가 72kg로 키는 160 정도 내외인데 제가 비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 246이었는데 몸무게 빼라고 하니까 한 달 만에 67kg로 뺐어요. 72에서 67이면 얼마 뺀 거야?
5kg나 뺐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많이 뺐다. 보통 이제 70kg, 80kg대 되신 분들은 한 달에 2, 3kg 이상 빼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시더니 4개월에는 58.8kg 돼갖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246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130 미만 정상이에요. 118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달 있다 보니까 122로 다 정상으로 돼버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약 안 먹고 커피 줄이고 담배 줄이고 해서 한 겁니다. 케이코 채널님 커피 대신 무엇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커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잔 혹은 가끔 2잔 내외 정도. 그러나 지금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 그런 분들은 한 잔만 먹거나 아니면 좀 안 먹는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보라는 거고요. 대신에 좋은 건 별로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하나 있다면 맹물을 드세요. 맹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맹물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큰 나쁜 해로운 게 없으니까요. 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커피 얼마나 많이 마셔야 하나? 뭐 카페인 기준으로 성인 400mg 이상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인스턴트 봉지 커피 한 잔에 80mg이니까 그리고 커피 전문점은 보통 한 잔에 140mg이니까 하루에 커피 전문점 한 2잔 마시고 뭐 3잔 마시고 그러면 벌써 일일 카페인 권장 섭취량 넘어가 버리죠. 근데 카페인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녹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 등에도 들어있어요. 문제는 커피 안에 아메리카노는 칼로리가 뭐 거의 10칼로리, 59, 뭐 5칼로리, 10칼로리, 15칼로리도 안 되지만은 이런 뭐 카페라떼 뭐 이런 거 보세요. 그런 거 많으면 막 200칼로리 이상도 많거든요. 그러면 한두 잔 마시고 그러면 밥 한 공기를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뭐 다이어트 한다고 밥은 안 먹으면서 커피는 라떼 이런 거 막 2잔, 3잔씩 먹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커피 가능하면 뭐 하루에 한 잔 내외 정도로 좀 줄여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가 되니까. 약을 쉽게 삼키는 방법. 자, 약이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정제, 태블릿이 있고요. 뭐 약을 뭉쳐서 둥글 넓적하게 만든 거죠. 그 말고 캡슐이 있습니다. 캅셀이라고 하는데 캅셀이 이제 독어인데 그러니까 약을 가루나 액체로 만들어 갖고 작은 용기에 담은 걸 캡슐이라고 합니다. 이 캡슐, 이 껍질이 젤라틴으로 만든 거예요. 콜라겐을 뜨거운 물로 처리한 건데요. 말랑말랑하죠. 젤라틴. 근데 이제 이 젤라틴 캡슐 중에도 경질이 있고 연질이 있습니다. 경질은 딱딱한 거. 글리세린 성분이 30%로 좀 적은 거고, 글리세린이 반 이상 50, 60% 많은 거는 좀 연질 캡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경질 캡슐 어떻게 먹냐? 이게 왜 안 가지? 됩니다. 자, 뭐 참고로 제형 약의 그 형태가 다른 이유는 캡슐이 약의 불쾌한 맛이나 냄새를 은폐할 수 있고요. 고운 가루나 과립 형태는 신속하게 흡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색깔을 입혀서 다른 약과 구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태블릿 같은 경우는 정제는 나정이 있고 당의정이 있어요. 나정은 겉에 특별한 코팅 입히지 않은 정제고, 당의정은 당을, 달달한 거, 설탕을 옷으로 입힌 걸 당의정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불쾌한 맛이 없으려고 그러는데, 자, 캡슐약 잘 삼키는 방법. 요게요, 미국 의학협회지 1982년도에 어떤 한 의사가 간단한 그 레터를 하나 보였는데, 약을 잘 삼키는 방법을 이거 그림으로 딱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알약은 약 먹고 물 먹은 다음에 뒤로 이렇게 넘기잖아요. 넘기는데, 캡슐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캡슐 먼저 놓고 물을 머금은 다음에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꾹꾹 삼키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젖히는 것보다. 왜 그러냐? 캡슐은 그 안에 약간의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 경질 캡슐은. 그래서 고개를 뒤로 젖히게 되면 젖히면 어떻게 돼요? 캡슐이 오히려 입 바깥쪽, 이 있는 쪽으로 오히려 수면에 뜨기 때문에 목 뒤쪽으로 안 갑니다. 반대로 고개를 숙이면 목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꿀꺽 삼키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뭐 오늘 90명 넘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루테인도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좀 최근에 뭐 구충제 펜벤다졸, 또 뭐 있죠? 그거 말고 또 있는데 루테인, 크릴오일에 대해서도 좀 해보고, 아무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그거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어와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